나는 아들 현우의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내 눈앞에는 방금 전 현우가 던진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었다. 수표는 바닥에 뒹굴었고 현우는 나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겨우 100만 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나는 60대 초반의 박민호다.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아내와 함께 외아들 현우를 키웠다.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사진 한 장처럼 멈춰섰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였다. 나는 그저 아내가 남겨준 낡은 집과 그리고 텅 빈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갔다.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다. 나는 현우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었다. 나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현우는 나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나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현우가 성공할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전화는 점점 더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늘 바쁘다고 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들의 삶이 바쁘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야, 아빠야. 혹시 시간 되면 전화 한 통만 해줘. 하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현우에게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다. 나의 사랑과 희생이 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현우를 향한 그리움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가 왜 이토록 그를 그리워해야 하는가? 그는 이미 나를 버렸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나의 일상은 흑백 사진처럼 단조로워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 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박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거나 옆집 철순에 강아지가 지저댄다거나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다. 이제 그 식탁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그 침묵은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밥을 먹는 둥반은 둥 하고 나면 나는 의뢰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나는 화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오후가 되면 나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거닐었고 아이들은 공을 차며 뛰어놀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나마 내 아픔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이내 내 눈은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늙은 노인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마치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혼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될까? 아니,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때였다. 낡은 주택은 불을 켜도 어두웠고 그 어둠은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현우와 내가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흐르고 흘러 베개를 적셨다. 왜 나는 혼자가 되었을까? 내가 현우를 잘못 키운 걸까? 나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으며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아들 현우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의 집을 찾아왔을 때였다. 그는 멋진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나는 그런 현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현우는 나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오면 안 될까요? 나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현우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돌아왔다. 그 후로 나는 현우에게 조심스러워졌다. 전화를 걸 때도 혹시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찾아갈 때도 미리 연락을 해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우는 나를 더 멀리하는 것 같았다. 전화는 점점 더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늘 굳게 닫힌 문만 나를 방했다. 현우는 늘 아버지, 미안해, 너무 바빠서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의 삶이 바쁘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내가 정말로 그에게 잊혀지는 건 아닐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 지워지는 건 아닐까? 나는 현우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이 낡은 주택에 갇혀 텅 빈 공간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아내가 남겨준 유산과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떠있는 섬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의 외면과 차가운 태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의 삶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노인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떠 밥을 먹고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현우에게 연락하는 일은 끊은 지 오래였다. 그가 먼저 연락해 오기를 바랐지만 나의 휴대폰은 늘 고요했다. 그 침묵은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편함에서 고지서 한 통을 발견했다. 낡은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100만 원. 나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나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남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인해 나의 노후 자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야, 아빠야,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래. 혹시 아빠 좀 도와줄 수 있니? 하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겨울을 버틸 수 없었다. 나는 현우의 회사 주소를 겨우 알아내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먼지가 쌓인 구두를 닦았다. 현우가 나를 보면 반가워할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현우의 회사에 도착했다.
현우의 회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높고 웅장한 빌딩, 번쩍이는 유리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갔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초라함을 느꼈다. 나는 초라한 늙은이였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회사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직원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현우, 내 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직원은 나의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현우 씨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나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현우 씨는 지금 회의 중이셔서 면담이 어렵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애원했다.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현우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회사 밖으로 나왔다.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현우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현우가 회사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난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불렀다. 현우야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다. 현우야, 아빠야. 현우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현우의 매몰찬 태도에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그가 던진 수표를 들고 회사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표에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 돈은 나의 아들이 내게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나의 자존심과 맞바꾼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나는 수표를 찢어버렸다. 나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현우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수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현우를 향한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한 복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생전에 손재주가 좋았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을 뚝딱 고치고 오래된 옷들을 멋진 새 옷으로 만들었다. 나는 아내의 유품 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아내가 손수 만든 나무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현우가 어릴 적 아내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무 인형은 현우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우가 어릴 적 나는 이 나무 인형을 잃어버렸다. 현우는 이 인형을 잃어버린 후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었다. 나는 현우를 위해 새 인형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나는 밤낮으로 인형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 결국 인형을 찾지 못했고 나는 현우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나무 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아내는 내게 말했다. 여보, 현우는 이 인형을 잃어버렸지만
당신의 사랑은 잃지 않았어. 나는 아내의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 나의 복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현우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나는 현우를 향한 증오가 아닌 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복수하기로 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나무 인형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인형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인형의 낡은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부서진 부분들을 정성스럽게 고쳤다. 나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현우가 어릴 적 좋아했던 장난감들, 현우가 어릴 적 했던 말들, 현우가 어릴 적 웃었던 모습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기억들은 내게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보, 현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현우는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요. 현우가 힘들 때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게 현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내게 현우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속에서 현우를 향한 증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현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희생이 아니었다. 현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현우에게 돈과 성공만을 강요했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무 인형이었다. 그 선물은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이 선물을 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보, 현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현우는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요. 현우가 힘들 때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속에서 현우를 향한 증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현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희생이 아니었다. 현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현우에게 돈과 성공만을 강요했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무 인형이었다. 그 선물은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이 선물을 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보, 현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현우는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요. 현우가 힘들 때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속에서 현우를 향한 증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현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희생이 아니었다. 현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현우에게 돈과 성공만을 강요했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무 인형이었다. 그 선물은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이 선물을 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보, 현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현우는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요. 현우가 힘들 때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속에서 현우를 향한 증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현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희생이 아니었다. 현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현우에게 돈과 성공만을 강요했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무 인형이었다. 그 선물은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이 선물을 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보, 현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현우는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요. 현우가 힘들 때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현우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속에서 현우를 향한 증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내가 현우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현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희생이 아니었다. 현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현우에게 돈과 성공만을 강요했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현우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무 인형이었다. 그 선물은 현우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이 선물을 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줬던 사랑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며 나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현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나무 인형을 고치고 그 안에 아내가 썼던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진심을 담은 짧은 편지를 덧붙였다. 편지에는 지난날의 아픔이나 원망은 한 글자도 담지 않았다. 그저 현우가 어릴 적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아, 아빠는 네가 늘 행복하길 바란다. 아빠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썼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낡은 양복을 입고 현우의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박현우 팀장님에게 이 상자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전해주고 싶었지만. 바쁘실 것 같아서요. 나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고 돌아서서 회사 밖으로 나섰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더 이상 현우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현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복수를 마쳤다. 나의 복수는 현우를 향한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복수였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현우를 용서했고 나 자신을 용서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나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어르신, 당분간은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홀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현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오지 않았듯이 나도 그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나의 편지와 나무 인형을 받은 후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온 것이었다.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홀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냈다.
나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삶에 후회가 없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현우는 나의 장례식에 나타났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늦었다. 나는 그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의 복수는 현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가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현우는 나의 마지막 선물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정성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나의 유언대로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현우는 나를 추모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기리기 위해 나의 삶을 이어갔다.